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이 FC 바르셀로나의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 선수가 21년째 몸담았던 팀을 떠난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이 재계약 불발로 그야말로 갑자기 결정된 거였는데, 자 이렇게 말이죠. 현지 시각 8일 고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저렇게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내가 저렇게 휴지를 건네주니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고, 또 사람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죠. 동료들도 저렇게 안타까워하네요. 아직 팀을 떠날 준비가 안 됐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다죠. 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지 않고 뛰는 메시,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과연 새 행선지 어디가 될까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어린 남매를 둔 30대 가장이 고등학생 일행과 싸우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유족들은 이 미성년자인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딸만 4명인 부부가 말이죠, 있었는데 그 집 아이들 유독 식당에만 가면 식중독이 걸렸던 거죠. 무려 1년 새 22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식중독, 보험금을 노린 부모들의 사기였습니다. 자, 자신과 이별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감금, 폭행한 뒤에 산채로 이 안매장해서 살해한 탈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판결 과연 어땠을까요? 자, 가족 여러분, 도쿄올림픽 어제 끝났습니다. 지루한 낮 시간을 함께 해줄 무언가가 사라진 건데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사건 반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시비 끝에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가해 고등학생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숨진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반박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백성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진 뉴스 리포터,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저 이 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우리 선수들 고생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가 제가 욕 먹을까 봐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끝났습니다. 네, 끝났죠. 진짜 저뿐만 아니고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들이 다 다른 방송에서 진행도 하시고 유튜브 진행하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솔직히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유튜브 할 때 항상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확실히 근데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를 봐달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습니다. 저 오늘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최영진 또 리포터도 YTN에서 라디오 하시고 뉴스도 하시고 말이죠. 이 방송에서 또 올림픽 말고 우리 거 봐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답답했고 사실 저는 그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하는데 좀 쉬었어요, 일부러. 피해 갔어요? 좀 피해 갔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로는 좀 많이들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빨리빨리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네, 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이 고교생들과 다툼이 있었고요.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뇌출혈 등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4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정부 밀락 2지구 광장 근처에서 있었던 일인데 약식으로 부검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고 하고 사인은 일단 뇌출혈로 판정이 됐습니다. 목격자들이 올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요. 당시 귀가하던 피해자가 고교생 6명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이 오갔는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 2명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고교생 6명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주먹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당시 이 사건 현장 상황 목격자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죠. 쓰러져 있는데 이제 CPR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본 거여가지고 구급차가 온 거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셨죠. 학생들이 엄청 몰려있긴 했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사연이 말이죠. 청와대 또 청원으로 올라오면서 확 확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지인이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일단 피해자는 아이 둘을 둔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해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어서 고등학생 무리 6명이 살인을 저질러서 한 가정을 파탄냈다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향후에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예방하려면 강력한 처벌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또 경찰 대응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항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일부러 시비대 먼저 폭행입니다.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 이거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 학생 측은 또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이 학생들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학생들 측은 좀 아예 얘기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연루됐던 그 학생의 친구라고 지금 밝힌 사람의 온라인 커뮤니티 내용을 보면 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우산을 들고 와서 내 친구들 오토바이를 보고 멋있다고 했고 친구들이 그냥 내라고 대답만 했는데 그분이 먼저 혼잣말로 욕하면서 폭행을 해서 그러니까 폭행의 시작이 사망한 지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솔직히 내 친구가 더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고요. 또 가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논란이 되자 어떤 내용이냐면 피해자가 싸움이 끝나고 한참 뒤 귀가하다 넘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혔다. 그 의미는 폭행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폭행 이제 사건이 끝나고 싸움이 그러네요.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사망했다. 근데 이 논란이 있자 이 삭제를 했고요. 경찰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행 이후 피해자가 쓰러지는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글의 내용을 경찰이 간접적으로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내 친구가 먼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가해자들의 친구 얘기가. 우리가 먼저 맞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사람이 지금 죽은 상황에서 내 친구가 더 맞았다. 이런 게 지금 설득력이 있나요, 이게? 사실 이게 폭행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둘이 빠방 이렇게 붙었으면 쌍방폭행이 되는 건데 붙었는데 한쪽에 계시는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면 폭행 사건과 이 뒤에 있는 사건은 폭행치사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굉장히 중한 범죄로 넘어가면 살인죄까지 넘어갈 수 있어서 뭐 폭행을 누가 했느냐의 잘잘못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이고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겠죠. 사실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폭행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범죄가 그냥 과실로 사망했다면 폭행치사가 될 수 있으니까 폭행 원인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건의 계획성을 검토는 해야 돼요. 지금 뭐 이 당사 청원인의 입장은 다 주장이니까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찰은 CCTV를 확인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마 아직 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전력을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러한 어떤 전력이 존재를 했다면 분명히 그 청원인의 주장도 일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열어놓고 수사는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 기자, 그런데 이 피해자 지인이 올린 이 청원 내용 중에서도
경찰이 봤을 때 조금 뭐 사실이 맞지 않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몇 가지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도 했는데요. 일단 그 청원글을 보면은 20대들이 고의로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일단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해 학생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주로 폭행한 학생이 2명입니다. 6명 중에 주로 폭행한 게 2명인데 이 중 1명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병원으로 인계를 한 거고 또 1명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고 이후에 신원보증을 받고 부모에게 인계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CCTV는 확인했지만 아직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공분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찰이 한 친구는 병원으로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다. 네. 입원 중에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또 하나는 뭐 부모한테 또 인계를 했다. 네. 이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집으로 이렇게 병원으로 돌려보내 이게 가능하냐? 이거 뭐 화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건에 개입한 학생은 3명입니다. 총 3명이고요. 2명이 적극적으로 폭행을 했고 1명은 말리려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3번째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병원에 있었어야 되는데 나와 있다가 여기에 휘말렸다라는 취지고 치료를 받고서 돌려보냈다는 건데 병원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가담의 정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이 학생도 일단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사망은 했지만 예.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단 벌어진 일이고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먼저 폭행했느냐는 죄명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건 양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일단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예,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게 폭행과 연계된 것인지. 근데 우리가 보통 분명히 피해자가 죽었는데 폭행죄나 상해죄로만 처벌받았던 사건들도 사건 과정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앞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경찰이 이제 수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추후에 신병 확보 여부를 좀 더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 의원님, 요즘 이 지금 가해자들이 촉법은 아닌 것 같아요. 촉법은 아닌데, 촉법 소년은 아닌데, 요즘 말이죠. 이런 10대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나이 떠나서 엄벌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하나를 놓고 아직 이 사건은 어떻게 사망이 이루어진지를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과 6명의 아이 무리가 같이 싸웠다는 부분은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건들에서 이제 그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화, 그다음에 계획화, 조직화되다 보니까 과연 청소년이란 이유로, 즉 미성년자란 이유로 그렇게 쉽게 풀어주는 게 맞느냐. 사실 우리가 최장 10년 소년법상에 보면 단계로 가면 최하가 5년이거든요. 5년인데 그 5년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청소년으로서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가장 중한 단기 5년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이 저질러 놓은 범죄의 죄 중에 비해서 형량이 턱없이 낮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3명, 혐의를 받고 있는 3명 중에 1명이 병원에 입원 중에 이 심야에 10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같이 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도대체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입원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길래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그 점도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부가 아니었답니다. 자,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2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사건. 자, 이 후속 보도인데 말이죠. 이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송 기자가 당시 사건의 내용,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전 대덕구에서 20개월짜리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대인 남성 아버지가 그런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지난 6월 15일 새벽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에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서 숨지게 했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요.
이후에 아내와 함께 이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었습니다. 결국 신고는 외할머니가 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요. 심하게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 당시에 뭐 아이스박스에 아이의 시신을 보관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친부가 이런 짓을 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이제 친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양 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했는데요. 앞서 그 양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도 했었죠. 처음 신고한 정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의심은 없었는데 이 국가수가 분석한 유전자 검사 결과 정 씨는 친엄마가 맞고요. 양 씨는 친아빠가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에 둘 다 또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친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본인들도 당황했다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친부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모양이에요. 부모 여성의 입장은 조금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여성은 하늘이 몰라도 자기는 누구의 아이인지는 알 수 있는 게 여성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다만 이 경우에 이제 그 수영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친부라고 그 이야기했던 양 씨. 근데 뭐 친부 입장에서 이제 그 수영 생활하고 나와서 아이가 있으면 자기 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두 사이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좀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자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자기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다른 어떤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신감도 있을 듯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DNA 검사로 지금 밝혀졌고 둘 다 황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좀 그 내면에 있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양아버지로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이 양모 씨. 범행,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이 또 하나 드러났죠. 예, 아내 정 씨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당일에 아이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 씨도 성적 학대를 했다는 건 일부 인정을 한 건데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양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한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계속 추궁을 했더니 양 씨가 일부 성적 학대를 했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 씨, 지금 아내가 아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 주장만큼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저는 이 정말 뉴스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말이죠. 물론 친부나 뭐 의붓 아버지들이 자식을 뭐 성적으로 학대한 이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이전 사건들과 이게 다른 게 생후 20개월짜리 아이입니다. 진짜 작은 아이예요.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단언해서 성폭행이 있었다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가 진술을 했고, 남성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물론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게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건 일부, 거기다 이제 본인도 좀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성폭행의 수위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 남성이 친부이냐 양부이냐에 따라서는 죄명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인 같은 경우는 그게 친부건 아니면 친부가 아니건에 동의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성폭행 부분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되는지, 근데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이제 일반 형법이나 뭐 성폭력범죄 처벌의 특례법 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해서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뭐 형량이나 양형 판단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하고는 질이 좀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진짜 그냥 짐승이다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를 것을 더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승 의원님. 네네. 그런데 말이죠. 자, 저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 이자는 도대체 신상 공개 왜 안 하는 겁니까? 자, 신상 공개 그 네 가지 조건. 다 국민 알 권리, 공공이익, 재범 방지, 범행 수법의 잔이성.
아니 저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특정 강력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강력 범죄에 지금 저희들이 뉴스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20개월 아이를 이불에 이렇게 덮어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보도 명확하고 또 이 정도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그 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부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지금 사체 언닉만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로 자기 아이가 아닌 줄 알았으면 사실 같이 안 살았는 게 맞죠. 그게 또 아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여간 지금 사건은 그냥 남성과 여성 둘 다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의 추이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한 부부가 미성년인 4자녀들을 동원해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유난히 잦은 식중독의 비밀. 어떤 비밀인지 송 기자가 먼저 내용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명 체인 김밥 체인에서 이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식중독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식중독이 아니라 식중독에 걸렸다고 일종의 거짓말을 하고 보험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의정부시에 사는 부부인데요. 식당을 돌면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니까 물어내라라고 하고 돈을 뜯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내 딸도 범행에 가담을 시켰는데요.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거나 또 간장게장을 먹다가 이가 상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이렇게 22차례에 걸쳐서 식당 측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4,09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딸만 내신 딸 부잣집의 부부가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데 이거 22차례 뭐 4,096만 원이라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게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전국을 돌았어요. 예. 서울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춘천, 뭐 강릉, 속초, 제주 등의 그야말로 전국을 돌면서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보험금 타냈고 부부가 사기 행각을 벌인 건 2018년 9월부터인데요. 의정부에 있는 식당 두 곳에서 식사를 하고 두 딸이 배탈이 났다. 냉면에요. 비닐 조각을 일부러 넣고 이런 게 나왔다. 예, 이런 음식 먹고 식중독 발생했다.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손해배상하지 않으면 뭐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22회에 걸쳐서 4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보험금을 타냈는데 가장 화가 나는 건 그런 부분이죠. 내 아이들을 이런 부분에 범죄에 좀 가담을 시킨 부분. 이게 참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들을 동원했다는 건데 승현님,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가족끼리 식당을 어디 갔는데 진짜 배탈이 난 거예요. 한번 딱 하고 한 번 하니까 이게 왜? 되는 거야. 야 이거 되네? 음. 하면서 이제 막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첫 번째에 자기의 정말 이물질이 나오는 음식점은 잘못됐는 거죠. 이물질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그래. 너 안 아픈데 아프다 그래. 그러면 아이가 그 미성년자 때 배우는 거는 진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거짓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모들에게 사기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범죄를 가리키고 그 범죄를 가리켜서 아이의 어떤 정서상 건전한 성인으로 커가는데 왜곡된
이야기를 가리킨다면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아동복지법 한번 경찰이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아동복지법으로 꼭 가야 한다. 물론 사후에 이 아이를 키우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아이에 대한 학대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백 변호사님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가 병원만 갔다 오면은 집에 없던 막 돈이 막 생겨. 그리고 부모님들이 갑자기 무슨 뭐 쇼핑을 해가지고 뭘 사갖고 와요. 이러면은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거는 아동학대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고요. 아이들을 이용했다라는 건 뭐 비난받아 마땅한 건데, 근데 왜 아이들을 이용했을까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진단서 받았는데 이게 설마 거짓말일까?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맨날 어디 다니면서 먹기만 하면 식중독 걸린대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그거는. 근데 아이들이 먹고 배가 아프대. 아이고. 그리고 진단서도 나와요. 예. 그리고 병원에서도 배가 아프다니까 그냥 아픈가 보다 이렇게 식당이 잘못했네. 보통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걸 뭐 이게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무슨 뭐 배탈이 났다고 하는데 그걸 뭘 더 이제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들도 이거 애들을 대상으로 애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니까 탄핵이가 쉽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결국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집에 돈이 생기네? 그럼 이 아이들 지금 그동안에 보고 자란 게 그것뿐인데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로 아까 승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이건 아이의 정상적인 이 발육이나 이런 자라나가는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건 충분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아픈 거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의심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건 반장에서 지금 전해드리는 거 보면 잡힌 거잖아요. 잡혔습니다. 발각이 됐는데 2019년 6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덜미가 결국 잡혔습니다. 만약에 이때 덜미가 안 잡혔다면 또 이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그런 식당 가서 이런 일을 함께 했을까요?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밥값을 내지 않은 채 식당을 나오고 하루 뒤 식중독을 생겼다며 이 식당에 배상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식당 주인이 뭔가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보험사 대신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협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결국 알려지게 된 거고요. 경찰이 보험사에 이런 내용 알렸고 이 보험사 특별조사팀이 결국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기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자동차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하면 예. 몇 건 하면 걸리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 개괄조회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도 사고를 했고 저기서 사고. 근데 이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배상물 책임 보험 관련해서는 그렇게 개괄적으로 조회가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다녀도 보험사가 별건으로만 생각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걸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식당에서 보험사가 아닌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잡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식당만 이러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도 16건이나 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방식도 자동차 보험 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을, 그러니까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남편이 들이받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기도 했고요. 또 각각 부부가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서로 몸을 부딪히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차 안에 있는 딸들도 다쳤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허위 치료도 받게 했고 이렇게 해서 합의금으로 총 1,470만 원, 자동차 사기로 1,4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딸만 지금 넷인데 왜 저렇게 요즘 세상에 애들을 많이 낳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을 낳을 때부터 저럴 생각을 하고 낳았던 건가라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생각까지 들고 말이죠. 자, 예.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이들을 범죄에 포함시키면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다행이 아니죠. 이건 뭐 법원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이는데 둘 다 구속을 했다라고 쳐요. 그리고 둘 다 실형을 받았다면 이 아이들이 끔찍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커서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떠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까 저는 그냥 정서적 학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이에게 범죄를 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껌 팔아서 와라 이거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차 안에 있는데 그 차를 부딪히게 만들어서 아이를 다치게 만들었다면 가짜로 그거는 명백한
육체적 학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미 이 판결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남편은 징역형을 받았는데 부인이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네,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예.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죄질이 안 좋다는 건 뭐 아마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 동원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부부 간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한 명 구속시키면 한 명 구속을 잘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제 판결을 통해서 남편은 법정 구속을 시켰지만 아내를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준 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 아이가 우리 어머니는 좀 뭐 용서해 주세요라는 선처까지 탄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의 그동안의 행각을 봤을 때 엄마를 석방해 준 것이 아이 4명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조금 그러니까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매장해 숨지게 한 20대 탈북민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이 보험왕 지점장이라는 직책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9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재판은 어떤 사건이죠? 네,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6일 새벽에 전 여자친구를 기절시킨 뒤에 감금하고 이튿날 경기도 한 야산에 이게 좀 말씀드리기 무겁습니다만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 상태에서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 피해자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추적을 했고요. 자택에 숨어 있는 이 남성을 이틀 만에 체포했습니다. 자, 송 기자도 이제 그 경찰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네. 보통 암매장 사건, 살아있는 사람을 암매장한 사건 혹시 취재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정말- 영화에서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살아있는 저도 사람을. 주말에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맞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네. 알고 보니까 연인 관계였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일단 격분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2015년, 2018년에 각각 탈북을 한 탈북민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연인으로 지냈다가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남자 쪽에서는 다시 만나자고 따라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6일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승현님, 불과 딱 보름 전이었대. 보름 전까지도 사귀고 있었던. 동거까지 했던. 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이 남자의 그 성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과잉살상의 형태를 보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 피해 여성을 일단 폭행을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친구집으로 데려갑니다. 친구집에서 감금을 해요. 감금하고 난 다음에 너 잘못했지, 딴 남자 만났지 이러는데 이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자 여기서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목을 조르고 다시금 친구에게 과연 그러면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 뭐 암매장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암매장을 하는 장소까지 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발생했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무슨 암매장 사건이 있었나 제가 막 몇십 분을 찾아봤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딱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는 10년지기 친구를 암매장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만 근데 이거는 감금, 폭행, 성폭행 정말 사람을 극단의 상황까지 몰고 간 다음에 또 그걸 또 암매장 저는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암매장을 했을까요, 이 남성이? 징벌입니다, 이 남성한테는. 그러니까 나를 안 만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거에 화가 나서 폭행하고 감금하고 성폭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저도 이 생매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굉장히 좀 예. 그런데요. 이 남성의 그 아까 조금 전에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단적인 잔인한 그 마음을 이 모든 범행 과정에서 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도저히 힘든 것인데 이 남성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여성을 묻었다라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오심, 복수심을 넘어서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행동으로 이런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3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켜서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땅에 묻어서 살해했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 범행 경위와 동기 또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무기징역이 안 나올 이유는 또 뭔가요? 저는 사실 이 징역 35년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판결문의 마지막에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는데 이게 반성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처음 범행 시작부터 마지막 사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겪었을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게 양형으로 참작을 해서 감형을 해줘야 될 사유가 되는지 그러니까 물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유기징역이나 근고의 상한형은 50년입니다만 최대 가중하면 50년까지 뭐 조주빈 같은 경우도 40년 이상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조주빈의 그 소위 말하는 물론 비교 대상은 좀 다르지만 그 사건과 비교를 할 때 이게 징역 35년이 과연 적정합니까? 아니 사람 한 명을 살해하고서 무기징역 받은 경우 있잖아요. 시신훼손하고 뭐 이런 경우에. 이 사건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이 형량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송 기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 과정, 범행 과정에서 같이 거들었던 공범도 있잖아요. 네. 공범은 근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네요. 네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는데 가담은 했지만 죽어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은 그러니까, 사람은 묻었다. 네네. 자기는? 처음부터 본인 도와달라고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죽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도와달라는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살인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서 이제 처벌을 좀 줄여보려는 의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뭐 당연히 인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감금 현장에 20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몰랐다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좀 법률 용어로 혹시 몰랐다고 자꾸 주장하지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 범행의 전반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닌 공범이기 때문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승 의원님, 그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35년 이게 공감 가십니까 이거? 뭐 승 의원님 뭐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뭐 기본적으로 양형 판단을 하는 거는 뭐 법원의 판단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분명히 법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느꼈을 그 극단적인 공포와 그 아픔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20대 35년 풀로 살고 나오도 5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 또 35년 후에 저희가 이런 프로에서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뭐 항소심 재판부가 조금 현명한 판단을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보험 왕의 몰락.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험 왕이었던 어떤 40대 여성이 사기꾼으로 전락한 얘기입니다. 지난 97년에 한 국내 보험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고요. 2009년까지 다니다가 지점장이 됐습니다. 실적이 매우 좋아서 주변에 보험 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7년에 무리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실이 커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했고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을 상대로까지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사촌 동서에게 사기를 치는데요. 회사 선박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좀 투자를 빨리 해라. 그러면은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일단 선박 보험 딱 이러면 왠지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예. 뭐 월 2% 수익이라니까 약간 짭짤할 것 같은데 말이죠. 혹하기도 하고요. 어. 예. 보험회사 컴퓨터 전산 자료를 하드카피해서 주고 보험회사 설계사와 선박회사 관계자들을 좀 만나게 하는 등 신뢰를 좀 두텁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믿게 한 거고요. 강 씨의 말에 좀 속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한 7년여 동안 43억 2,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강 씨는 지난해까지 다른 친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약 50억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까? 남편이 고소했습니다. 아, 남편이 네, 이 보험 왕을요? 네,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 이제 뭐 남편이 사기를 당한 거야 뭐 친족 상도례 때문에 본인 그 건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가족, 지인, 피해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부인을 네, 남편이 부인을 오. 고소를 한 건데요. 이제 뭐 그동안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뭐 조금 전에 했던 선박 그 보험의 뭐 보험료를 대납하기 다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주식으로 돈을 달렸다는 내용까지 보고 아 이거는 이제 내 아내가 사기를 쳤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피해액이 총 자기 뭐 주변 지인, 친구 뭐 그다음에 가족들 포함해서 피해액이 총 94억 원에 달한다는 걸 알고 실종 신고를 하고 이제 형사 고소를 한 건데요. 잠적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부여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사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촌 동서가 40몇억 원을 투자했는데 아이고. 이 피해자는 지난해 추석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 지금 저는 이번 사기 사건 피해액이 94억 원, 저희와 상당히 이게 규모가 커 보이는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뭐 이 보험회사 입사한 지 12년 만에 지점장을 하고 이렇게 막 벼락승진을 하고 잘 나가니까 저 사람 우리 가족이지만 실력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맡긴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사실 우리 사기 범죄를 범할 때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게 가중인자예요. 양형인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람의 믿는 믿음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배신행위와 동일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점장까지 승진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의 내부적인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보 때문에 2% 이자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친인척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친인척들은 더 그 부분을 믿지 않았을까. 사실 남편 부분도 사실 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잠적합니다. 잠적을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종 신고하고 고소를 같이 해서 부여해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여성 굉장히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악질적인 사기를 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재산을 잃었고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에 좀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 사기 사건 관련해서 전해드리지만 1심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다음 재판부로 가면은 꼭 이게 뭐 이래저래 깎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감형이 된 데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피해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의 가족들과 합의를 했어요. 일단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1심의 징역 6년보다 다소 좀 작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사실 이 피해 금액을 고려를 한다면 피해 금액이 지금 94억인데요. 아마도 근데 이 사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사기들이 월 2%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보통 돌려막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첫 번째, 두 번째 초반 피해자들은 원금을 회복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총 금액이 94억이라지만 실제 피해 그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승 의원님 그런데 이게 피해 회복 그러니까 방금 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돌려받는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서 그런 혜택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피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4년 6개월 이거는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50억 이상 사기를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요. 그러니까 특경가법에는 분명히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가게끔 만들었고 이 사기는 피해자별로 따로 사기죄가 다 성립돼요. 우리 변호사님, 그다음 앵커, 그다음 기자 제가 사기치면 4가지 사기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 생각하면 50억이 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감경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양형 기준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법 감정하고 법정형하고 다른데 이게 양형 기준에 따르면 50억에서 300억 하는 경우에 6년에서 9년이 가장 높은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약하게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다 힘들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를 야기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는 거지 피해 회복이 안 되었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가 그도 먼저나 말씀드리지만 법관의 법 감정에는 맞을 수 있어도 국민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양형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법 감정에 맞는 내용이 양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정해놓은 법정형과 전혀 다른 형태의 선고형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24년) 전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안매장했다. 최근 경찰은 수사 끝에 한 40대 남성으로부터 1997년 여자친구와 후배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가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무차별 폭행해 결국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이 남성과 후배는 전북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여성의 시신을 안매장했다고도 자백했습니다. 24년 전 미제 실종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후배는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된 게 아니었나요? 우리 법은 왜 이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가족 여러분들은 1999년 황산 테러를 받고 숨진 6살 김태환 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실 수사 논란 끝에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환이법이 만들어졌고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24년 전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살인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걸까요? 살인의 시신 유기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순 없는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었는데 이 미제 사건, 24년 전 벌어졌던 미제 사건이 이제서야 드러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 관련 그때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이걸 자백한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울 마포구 여대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장기 실종, 미제 실종 사건이었는데 1997년에 여대생이 실종이 된 겁니다. 근데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남자친구가 살해했던 게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당시에 남자친구는 외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렌터카를 타고 가던 중에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차 안에는 후배 2명, 남자 후배 2명도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시신을 안매장한 뒤에 달아났다고 지금 경찰에 최근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이 알게 된 거는 지난해 8월인데요. 이 후배 중 2명이 이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까발리겠다. 아하.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첩보를 경찰이 입수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이 뭔지를 따져보다가 이게 97년에 마포구 여성 실종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내고 이 남성을 체포해서 자백을 지금 받아낸 겁니다. 자, 지금 이 유기됐던 여성 시신을 발굴을 해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진척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열심히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발굴 유해 수습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경찰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안매장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이 살인범과 그 후배들이 여성을 안매장했다고 말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6차례에 걸쳐서 유해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또 워낙 오래 전에 그렇죠. 발생을 했고 학교 인근에는 큰 뭐 도로가 놓였고요. 또 여러 아하. 차례 공사가 또 진행된 상황이어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죠. 정말 누군가를 살해하고 23년을 숨어 살았다 그러면 진짜 저 같은 말이죠. 밤마다 막 꿈에 나오고 막 진짜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이자들은 지금 뭐 잘 있다가 이제서야 뭐 네가 했던 걸 까발리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이 정말 이 피해자 저는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 이런 이야기하죠. 구천을 맴돌 수밖에 없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사실 모든 사건을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사후에 돌아와서 그 시점으로 가다 보면 언제나 아쉬운 점이 남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인이 실종됐을 때 그 실종된 사건을 그냥 편하게 원오브댐 사건으로 이거 그냥 생존 가능 없는데 어디에 살아 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실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특별한 이유 없이 실종이 되었다면 주변에 탐문 수사를 조금 제대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강력 사건이라는 걸 열어놓고 좀 들여다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친구들하고 이런 관계를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그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혹시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억울한 어떤 죽음이 20년 가까이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그 정의를 실현했고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여성들의 실종, 이 가출 신고 이런 거는 좀 진짜 좀 강력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 지금 풀어줬어요. 네, 확인하고 풀어줬어요. 네. 이춘재 때랑 똑같은 겁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와 똑같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옛날에 뭐 태완이 사건으로 태완이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없어졌다는데 왜 지금 처벌 못 하나? 근데 이제 2007년 이전에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5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말 그대로 처벌을 못 했던 거잖아요. 근데 태완이법이 개정된 게 2015년 7월 31일인데 그러면 그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00년 7월 15일 이전에 벌어졌던 30일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했죠. 그럼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7년도 범죄니까 15년을 더하면 2012년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죠. 그러면 태완이법 개정됐던 2015년 7월 30일 이전에 공소시효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 뭐 백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춘재는 지금 자기가 화성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감옥에. 이런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 같은 경우도 지난해 그 23건의 범죄를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좀 명확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했고요. 또 91년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있었고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구 어린이 황사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서 영구 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법 이름이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 이름이 태완이법인데 예. 정작 태완이 사건에는 이 맞습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태완이법 일단은 그래도 이후에 벌어진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태완이법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많은 사건들이 이후에 그 뒤늦게 진범이 잡혀서 처벌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태완이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 태완군은 6살이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앞 골목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뿌린 황산에 전신의 화상을 입었고요. 맞아요. 49일 동안 폐혈증을 앓다가 세상을 결국에 떠났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분노를 샀는데 초동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초기에 태완이가 여러 진술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나이 등을 근거로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고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었는데
이때 전 국민들이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나중에 진범 나중에라도 잡으면 꼭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태완이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진짜 그 상식 그냥 아니 이자가 범인이란 걸 알아. 아니, 본인도 인정했어요. 근데 처벌을 못한다? 세상 이건 코미디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 공소시효 제도, 그러니까 아직 뭐 살인죄하고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는 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 있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옛날 같은 경우 우리 과학적 증거 별로 증거 분석 같은 걸 하지 못하는 시절엔 한 15년 지나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요. 자백을 해도 진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고 예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정도 15년 지나서 이제 이걸 다시 처벌하려면 진범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를 다 없애요. 그럼 경찰은 50년 전 범죄도 수사를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범인이 잡히지 않은 범죄는 다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수사 인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살인죄나 뭐 강간살인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증거로 뭐 지금 과학적 증거로 전부 다 진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범죄에 한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겁니다. 승 의원님, 보통 이렇게 공소시효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영화도 뭐 있었잖아요. 그 딱 공소시효 끝나고 내가 살인범입니다 하고 짠 하고 나와가지고 막 책 팔아먹고 뭐 그랬던 영화 있잖아요. 아, 근데 외국은 어때요? 외국은? 사실 이 태완이법 할 때도 저 국회에서 꽤나 청문회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이 공소시효 폐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퍼니시먼트라 그래서 사형이 규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다. 그래 콜드 케이스라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건이 진범이 나타나면 진범을 잡을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개인적 사익 때문에 그 사람이 뺏긴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 안 할 수 있냐?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법마다 좀 다르지만 특히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 일본도 2010년에 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같은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존재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은 증거의 일실, 멸실, 산일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유죄 입증이 안 될 때 그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증거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떠한 증거로서 우리가 찾아갈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공소시효라는 것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공소시효 폐지 대상 범죄에 늘릴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낮에 도심에서 상의를 벗은 남성들이 달리는 자동차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틀 전 울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 위에 상의를 입지 않은 남성 2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남성은 창문을 열고 걸터 앉아 있는데요.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무도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한 명이 자동차 지붕 위에 앉아 있고 2명은 각각 양쪽 창문 밖으로 상체를 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통을 벗은 채 달리는 차 위에 앉은 남성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해당 차량을 붙잡아 조사했는데요. 운전자가 무면허도 아니고 음주를 한 것도 아니어서 3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닷새 전 밤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유도부원이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던 피해 학생을 유도부 선배 4명이 단상 아래로 던졌다고 하는데요. 쿵 소리와 함께 1m 아래로 떨어진 피해 학생은 현재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 등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은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치 32주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네, 많이 다친 건데요. 1m 아래 단상으로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친 겁니다. 이 피해 학생 측 어머니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해드리면요. 학생이 쉬고 있었는데 선배 한 명이 와서 같이 덤블링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쉬는 중이라서 이를 거부하니까 3명을 더 불러서 선배 넷이서 팔과 다리를 붙잡고 1m 단상 아래로 던졌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밑에 평소 연습하던 이제 매트가 깔려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피해 학생 측 주장으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니 중요한 거 보통 이게 그 유도부면 뭐 감독이 있든지 담당 뭐 선생님이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있거나 코치가 있거나 좀 관리자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 측은 학교 대응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유도부원들이 훈련을 할 예정이었는데도 코치나 감독, 그야말로 관리자가 좀 없었다. 만약에 관리자가 있었다면 폭력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이 다치지도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보시면서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 막 혀를 끌끌 찼던 그 사진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는 저거 처음 보고 약간 저희 뭐 하와이인가 약간 뭐 하와이에서도 저러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울산이었습니다. 네, 뭐 해수욕장 근처라고는 하는데 근데 저게 죄가 될까요? 좀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한데 딱 보면 뭐 공연 음란죄 근데 지금 뭐 일단 어쨌건 트렁크는 다 입고 있으니까 공연 예. 음란죄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저게 뭐 막 난폭 운전은 아닌 것 같고 난폭 운전하면 다 떨어집니다. 저기 타 있다가 천장에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예. 결국 저게 범칙금 3만 원 부과됐다는데 왜 부과가 된 거냐면요. 예. 양 기자는 혹시 저기 운전할 때 옆에 동승자 천장에 태우고 다니나요? 안 아니요. 그러죠. 차 안에 태우고 안전벨트 하잖아요. 예. 동승자 보호음입니다. 동승자 보호음 진짜요?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부과한 건데 참 제가 보면서 좀 웃음이 나오네요. 예, 승현님. 제가 만약에 저 사건 담당했던 경찰관이면 지금 위험운전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타 있는 사람들한테는 운전자는 저 동승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저 자동차가 어느 순간에 뒤에 있는 자동차나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 물론 운전을 굉장히 조심했다 할지라도 떨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 무슨 그러니까요. 무슨 민폐야 그게. 문제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게 난폭 운전죄라고 보려면 저기 뭐 칼치기를 한다거나 예. 근데 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상태 지금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어가잖아요, 20km 이렇게 지금. 천천히 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도 충분히 그걸 고민했겠습니다만 결국 3만 원 범칙금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주시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 회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전두환 씨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예전 공식석상에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초췌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마음 없냐, 사과하고 가라는 일부 시민들의 외침에 아무런 답변 없이 손을 흔들고 차에 탔습니다. 취재진과 일부 유튜버들이 몰려든 전 씨의 자택 앞은 바리케이드를 쳐놓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차 한 대가 도로 밖 비탈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비탈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승용차 한 대.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기산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모녀가 탄 경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비탈면으로 떨어졌습니다. 4~5m가량 추락한 차는 다행히 나무에 걸렸고 소방대원들이 차 앞유리를 뜯어내 안에 있던 딸과 어머니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 현장인데요. 다행히 모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정말 빗길 운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네, 너무 위험한데 빗길이 미끄러진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저 차에 40대 여성 그리고 8살짜리 딸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전면 유리를 깨고 개방을 해서 2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 오후 2시부터 열렸었는데 이 지금까지 계속 안 나갔었잖아요. 왜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걸까요? 사실 뭐 두 차례 계속 출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뭐 불출석해도 된다. 항소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출석을 해서 받는 불이익은 당신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는데 2심에서 실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했는데 오늘 2시쯤에 나와서 이제 재판장이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름 물었는데 그걸 뭐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20분 정도 재판하는 과정에서 2번 정도 꾸벅꾸벅 졸다가 한 20분 정도에 재판부가 물어봤답니다. 호흡하기가 좀 곤란하냐라고 하니까 그 이 씨 옆에 있는 이제 사실 실내 관계자로 이제 그 이 씨가 들어가서 이제 전 씨의 부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좀 아침 식사도 못하고 가슴에 이제 통증이 좀 오고 호흡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재판이 약간 휴정되다가 10분 후에 바로 호흡 곤란 이유로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아, 백 변호사님 근데 보셨나요? 오늘 이제 광주 내려가는 장면? 네, 저는 아침에 광주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이곳에서 다시 방송을 했어서. 근데, 근데 보시면 좀 어땠어요? 그 예전에 며칠 전에 몇 주 전인가 그 한국일보 카메라에 딱 네. 한 번 걸렸었잖아요. 자, 연희동 그 앞에 나왔다가 그때 사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얼굴이 좀 약간 확 늙었다 이런 느낌이 좀. 거의 동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좀 초췌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건강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두환 씨는 끝까지 출석 안 하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는데 이제 전두환 씨 변호인단 측에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좀 완화되는 것 아니냐. 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을 들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입니다.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오면 본인이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는 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결국 그 당시 5.18 당시에 그 저일빌딩에 기총사격,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반대된 증거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증거들을 뭐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판단할 텐데 그거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오늘 저렇게 나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저렇게 나가도 생각보다 1심이 이미 대부분 증거조사를 끝마친 상황이라 저렇게 몸을 이끌고 나갔지만 증거 신청하는 게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난해였잖아요. 골프 칠 때는 잘 아주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법원에만 나가면 또 저렇게 부축을 받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사반 가족 한서연님입니다. 휴가 가서 찍은 영상, 사진 주셨는데 잠깐 보시죠. 자, 여기는 비가 내리는 경기도 양주의 한 글램핑장입니다. 빗소리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정말 운치 있죠. 다행히 소나기여서 휴가를 망치진 않으셨다는데 자, 꼬치도 구워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을 보셨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못 보시다가 휴가 때 글램핑장에 가셔가지고 본방사수를 하셨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였으니까 휴가 끝나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태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사고 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데 태국입니다. 부엌에서 뭔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아래에 있고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으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더운지 지금 옷도 좀 가볍게 입고요. 불이 꽤 커 보이는데 깜짝. 방금 폭발했습니다. 우리 여성이 튕겨 나가서 저렇게 괜찮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요. 가스 누출로 지금 폭발한 겁니다. 폭발 충격으로 방이 흔들렸고 냉장고까지 저렇게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보여요. 네, 영상상에서 안 보이는데 왼쪽에 이제 있는데요. 여성만 다급히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다행히 둘 다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사고로 남성은 다리, 여성은 오른팔에 화상을 입었다는데요.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화상을 입은 곳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남편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아내와 밤새 깨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이건 뭐죠?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가정집 현관 앞에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건지 계속 서성이는 것 같은데요. 허공에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근데 좀 뭔가 좀 수상하긴 합니다. 계속 쳐다보고요. 본인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마당을 지나서 다행이네요. 뭐가 이렇게 가는 거 도로까지 보니까. 가고 있는데요. 예. 근데 도로를 좀 머뭇거리는 것 같고요. 설마 다시 오는 그러더니 건가요, 지금?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현관 쪽으로. 이거.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계속 무심한 듯 계속 걸어옵니다. 네, 아까 있는 대로 다시 걸어왔어요. 그리고 택배 상자를 보고는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거 훔쳐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그래 보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저걸 보고 현관문을 노크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Hey, I was just coming. I'm with UPS. I'm with UPS. I was gonna go to your neighbors. We go around every place and make sure that if you're not home, we'll pick your neighbors or whatever. I'm an auditor for UPS. Swear to God, even if it's look it up. Michael Hansen. Okay, sorry. I not. 제가 영어는 잘 못 알아듣는데 뭔가 더듬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 훔치려다가 지금 걸리니까 더듬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원래 택배 상자를 훔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주인한테 딱 걸리니까 택배 회사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까 자기 이름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황한 것 같은데요. 아마 지어낸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집 택배를 훔치려던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자기가 택배사 직원이면 직접 근데 보통 UPS나 뭐 페덱스나 이러면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이거 어이구야, 방금 뭐 네. 지나갔어요? 자동차 블랙박스 찍힌 영상인데요. 아까 좀 전에 시커먼 뭐가 갑자기 네. 유리창기를 이거 지나갔죠. 거미? 거대한 거미 한 마리가 유리창기를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게 거미일 수가 있네요. 저 큰 게. 차량 운전자 당시 시속 96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빠른 속도잖아요. 예. 근데 거미가 갑자기 눈앞 유리창을 기어가니까 운전자와 동승자 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영화 스파이더맨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요. 문 열고 근데 이제 달렸으면 생각하기 드시는데요. 근데 저게 차가 출발하기 전부터 거미가 매달려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떨어져서 차에 달라붙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거미 다리 길이만 최장 12인치까지 커지는 농발거미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크게 해롭지 않고 뭐 집안 해충들을 잡아먹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리 익충이어도 너무 크네요. 호주에서 운전하다 큰 거미를 맞닥뜨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한 여성이 시속 100km 도로로 달리다가 백밀러 뒤에서 농발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용감하게 저 여성인가 보네요. 한 손으로 거미를 잡아 백밀러에서 직접 떼어냈다고 합니다. 저걸 손으로 어떻게 잡지? 근데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여성들 바퀴벌레만 아마 기겁을 하잖아요. 저거는 바퀴벌레급이 아니에요. 거의 전갈. 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저걸 어떻게 손으로? 그러니까. 저녁에 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벌레가 한 마리 돌았는가 봐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딸이 진짜 속수르치게 소리를 질러서 따님이 예예예 잡아달라고 하는데 막상 저도 못 잡겠다. 자고 있는 아빠를 깨워서 예. 저거 잡으라고. 근데 저 거미가 집에 들어왔으면 온 가족이 집을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아유 참. 진짜 하여튼 그 규모가 달라요. 저런 거 보면 벌레들. 자, 다음은 미국으로 또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뭐 깜짝 놀란 것처럼 입을 되게 틀어박죠. 미인이시네요. 그러네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SNS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놀란 거라고 합니다. 뭐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어두운 UV 조명 아래 춤을 추고 있는데 이거 앞니가 뻥 뚫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알고 보니까 저 여성 앞니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는데요. UV 조명을 비추니까 앞니만 저렇게 빛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봤던 영상 속 여성도 최근 앞니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치아도 UV 조명을 비추면 똑같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일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딱 보시면 똑같이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여성 역시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앞니만 빼고 빛이 났습니다. 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봐도 깜짝 놀라겠네요. 자연 치아 겉면에 있는 이 인성분 때문에 UV 조명을 비추면 저렇게 빛이 나고요. 인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크라운이나 트리는 어둡게 보인다는데요. 저 여성 뻥 뚫린 것처럼 보이는 앞니를 보고 혹시나 자신감을 잃었나 했더니 며칠 뒤 UV 조명이 가득한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 해맑네요. 근데 저도 라미네이트 되면 해봐야겠다. 아니 제가 이거 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성분이 클럽에 딱 갔대요. 갔는데 좀 뭐 외모가 좀 되니까 네. 남자들이 막 또 왔을 거 아닙니까? 딱 자기가 안녕하세요 딱 거기서 웃었는데 끝났네. 그냥 가더래.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 야 너 왜 가? 이러고 나서 나중에 저걸 봤더니 이래서 갔구나. 저 UV 조명 저도 라미네이트 했거든요 옛날에. 진짜? 저런데 안 가야겠네요. 결혼하셨는데 어딜 가세요? 결혼하시고 클럽 가시려고 그랬어 그럼 못 지금? 가요. 네. 형주 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세요. 예,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영국으로 가보시죠. 아기가 지금 네, 아기 흔들 침대에 있고 검은 개 한 마리가 아기에게 다가갑니다. 이거 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입에 분 거를 뭔가 침대 위에 가져다 놨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테니스 공입니다. 저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공이라고 하는데 아기가 울으니까 지금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주면은 아기가 울음을 그칠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저렇게 놓고는 또 유유히 사라집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2살 된 수컷 도베르만 톰입니다. 진짜 위험한. 토미가 아기에게 장난감을 물어다 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중고차 앞에 토미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놓여 있길래 부부가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기가 울면 저렇게 달려와서 장난감을 물어다 놓고 울음을 그치면 다시 자리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그 개가 애를 진짜 자기가 막 돌보고 있네요. 네, 정말 돌보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도베르만은 좀 경계심도 많고 약간 공격적이다 이런 생각들, 그럼요. 편견들이 좀 있는데 아니 그 사건 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개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하고요. 이 부부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아기 옷 냄새를 맡게 먼저 해줬다고 해요. 그게 아마 비결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기를 공격하거나 질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고요. 지금 저렇게 옆을 지키면서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혹시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어떠셨어요? 반려견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진짜 되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이제 그 반려견이 제가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이제 저한테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렇게 저를 불러요. 이렇게 뭐라고요? 저를 부른다고. 밥을 안 먹고 이제 재현아 이렇게 그럼 불러요? 그건 아니에요. 재현아 부르면 나가면 이제 밥을 먹으면 또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한테 그 맛있는 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밥을 갖다 줬다는 게 아니라 밥을 밥 먹으러 나와라. 그래서 그 난 또 밥을 갖다 줬다고. 그 영상 소개 좀 그래야 하려고 얘기가 했는데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별거 아니네요. 그러네. 별게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이번엔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로 가보시죠. 아이가 있네요. 네, 플라스틱 통을 한 아이가 들고 있습니다. 통 안을 보니까 흰 나비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아빠와 함께 애벌레를 잡아서 넣어놨더니 저렇게 몇 주 만에 흰 나비로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너 잘 가라, 자유를 찾아 가라 이러려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꾸로 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아마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손으로도 치고 저렇게 하니까 나비가 지금 나갈까요? 나왔습니다. 나왔네, 나비가 나왔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데요. 이렇게 안녕, 통에서 잘 나와서 가라. 잔디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아가고 있죠. 잘 가. 네, 날아가고 있는데 그때 강아지가 먹었습니다. 헐렁거리고 날아갔는데 먹이인 줄 알았는지 지금 일단 입을 갖다 대고 삼켜버린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금 강아지도- 도베르만하고는 다른 상황이네요, 이거는. 네, 강아지도 지금 당한 것 같긴 한데 네, 강아지가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애도 와서 지금 보고 야, 있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가 지금? 쳐다보고 있고 애는 지금 속상할 것 같은데 표정을 한번 볼까요? 표정 애가 매우 왜 화가 울상이야. 불쌍입니다. 예. 네. 3살인 이 남자의 이름은 론입니다. 론이는 고심 끝에 아버지와 원래 상의를 표정이 해서 이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게 아버지와 상의를 해서 이제 되돌려 보내기로 했는데
나비를 강아지가 먹어버려서 매우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귀여운데 하루 종일 아빠한테 강아지가 나비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상해하고 이 강아지와는 말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나누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내가 욕심이 좀 많아. 침대 스프링도 한 8,000개쯤 갖고 싶거든. 8,000개의 핏으로 내 몸에 맞춰주니까 바꿔봐. 다를걸? 알레르망 스핑크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